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매매에 관한 조문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에서 563자가 나오는데 매매의 의의가 나오죠. 자, 읽어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거래하는 것도 물론 매매겠지만 전세권을 거래한다, 임차권을 거래한다, 채권을 거래하는 것도 다 뭐로 들어갑니까? 매매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요? 재산권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이전할 것,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나오는 질문이 이런 거죠. 매매는 당사자가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하면 X인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또 대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주의할 점, 상대방이 그 대금을, 자, 매매에 있어서 대가는 반드시 대금 금전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대가가 금전이 아니라 또 다른 재산권이면 그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쌍방 간의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뭐예요? 교환이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재산권의 대가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금전이어야 한다는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 564조입니다. 자, 일방 예약 이런 말이 나오는데, 자, 예약을 생각해 보죠. 우리가 보통 예약할 때 언제 많이 하죠? 식당 갈 때 많이 하나요? 식당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친구랑 만나 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양갈비를 먹으려고 먹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예약한대. 그래서 전화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3명 갈 거니까 자리 좀 예약합시다라고 예약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가가지고 아줌마 저희 왔습니다라고 하면 그 식당 아줌마하고 저하고 바로 매매 계약이 체결돼요. 그래서 그 아줌마는 자리가 없다는 둥, 음식이 떨어졌다는 둥 거부하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형성권이 뭐가 있냐면 예약 완결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가면 그만인 것이지, 그 아줌마가 양갈비 드세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식당 아줌마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예약 완결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리해 볼게요. 예약을 하면 우리에게는 예약 완결권이 있지만 식당 아줌마에게는 예약 완결권이 없다.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예약을 일방 예약이라고 하고요. 민법상 일방 예약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64조의 1항,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즉 형성권인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때 매매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저희 왔습니다, 양갈비 주시야 하는 순간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음식이 떨어졌다, 자리가 부족하다라고 식당 아줌마가 뭐 할 수 없는 거죠?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2항.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약을 했는데 안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줌마가 전화 오겠죠? 아저씨 왜 안 오세요? 오늘 6시에 예약했으면 최소한 7시까지는 와야죠.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최고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7시까지 안 간다면
예약의 효과는 없어지겠죠. 이항입니다.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해제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전항의 의사표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 확답을 상대방에게 che고할 수 있다. 7시까지는 오셔야 돼요 라고 che고할 수 있고, 이항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해되시죠? 식당 예약한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65조입니다. 해약금이죠. 자, 일단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1항을 보시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착수할 때, 즉 다시 말하면 중도금 지급 시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얘기죠.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행 착수 전까지요. 이행 착수 시기를 우리 판을 뭐로 본다고요? 중도금 지급시래요. 그죠? 그 다음에 2항 제551조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전항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죠. 자, 이행 착수 전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행 착수 전이에요. 아직 이행한 것이 없으니까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원상 회복할 필요는 당연히 없는 거고, 또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무엇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566조. 매매 계약의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계약 비용은 반씩 부담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문도 잘 나옵니다. 567조. 요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유상계약이 다 어떻게 해요? 준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상계약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 뭐죠? 매매계약이니까. 568조. 자, 1항. 자, 매매계약이 뭐예요?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매매계약이니까 그 매매계약의 효과는 뭐예요? 대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어떻게 해요? 이전하는 것이 효과고요. 매매계약은 당연히 쌍무계약이니까 2항 쌍방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569조부터 이제 아주 많은 조문들이 나오는데 어디까지냐면 584조까지 해가지고 한 15조문이 뭐냐면 담보책임에 관한 조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요, 조문을 다 꼼꼼히 기억해 두셔야 되느냐? 기억하기도 어렵고요. 기억한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를 제가 강의할 때 일일이 깨알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와, 뭔 소리야 해가지고 담보 책임은 포기해야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법조문은 읽어보시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법조문을 읽어드리지는 않을 건데 솔직히 말했습니다. 읽기 싫으면 안 읽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것만은 꼭 확실하게 뭐죠? 숙지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또 어떻게 해요? 좀 줄이는 거죠. 그죠? 자, 일단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 담보 책임은 둘로 나뉩니다. 권리의 하자인 경우와 물건의 하자인 경우로 나누는데, 권리의 하자의 경우에 매수인이 선이 모르고 샀다면 당연히 매도인에게 담보책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제 푸실 때 선의의 매수인이 뭔가를 못한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X인 거예요. 이것도 아주 요긴한 쓰면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악이면 알고 샀으니까 담보책임을 당연히 물을 수가 없어야 되는데, 악의 매수인도 예외적으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라면 악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악의 매수인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꼭 머리에 숙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하기 때문에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담보 책임에는 행사기간, 제척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권리 하자는 1년이고 물건의 하자는 6월인데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라면 언제부터 1년이냐면 앞날로부터 1년이고요. 악이라면 매매 시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왜? 알고 샀습니까? 그 다음에 물건의 하자는 매수인이 항상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시해야 되니까 항상 앞날로부터 뭐가 돼요? 6월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는 게 있습니다.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가 뭘 정리한 거냐면 569조부터 몇 조까지 정리한 거냐면 582조까지 뭐죠? 정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를 읽기 싫으시면 안 읽어도 돼요. 그죠? 그렇지만 제가 정리해드린 건 아주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머리에 숙지하셔야 되고요. 이게 또 잘 까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보는 날 아침에 큰일 치르실 때, 대사를 치르실 때 꼭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하나 더 추가할 것은 578조 경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좀 추가하셔야 되는데 579조는 전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입니다. 이거 하나만 추가하면 끝이에요. 첫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뭐는요? 경매의 경우에는. 다만 권리 하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완전 거지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이것도 뭐죠? 끝이에요. 다시 한번요. 경매가 됐을 때 담보 책임입니다. 첫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누가요? 채권자가 담보 책임 부담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담보 책임이 다 끝난 겁니다. 그죠? 요거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간단해요. 일단 583조.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담보 책임의 내용도 뭐죠? 동시 이행 관계일 거고 584조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 뭐예요? 임의 규정이에요. 계약자의 원칙상. 따라서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도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또는 약정으로 담보 책임을 면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가능한데 한번 읽어봐야 돼요. 584조입니다.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 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특약이 가능하고도 유효해요.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매도인이 제3자에게 담보 책임 발생 요건에 대한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 이것도 최근에 잘 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담보 책임은 끝입니다. 그다음 585조부터는 별개 규정인 거죠. 일단 쌍방의 의무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요. 왜요?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에 있어서 그래서 뭐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586조 대금 지급 장소가 나오는데 586조의 내용은 예외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원칙 해가지고 기억할 것이 있는데 원칙 매도인의 주소지예요. 다시 말하면 대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도 장소에서 지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원칙적으로 대금 지급 장소는 매도인의 주소지라는 말은 채무 이행 비용, 대금 지급 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매수인, 대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죠. 따라서 인터넷 뱅킹 하면서 500원 빼면 안 되는 거예요. 500원은 누가 부담하는 거니까요? 매수인. 대금 지급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매수인. 왜냐하면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매도인의 주소지니까. 그 다음에 587조 해가지고 과실의 기속과 대금이 이자가 나옵니다. 이건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이렇게 따집니다. 인도를 기준합니다. 인도 전에는 매매 계약 후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점유하니까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그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점유하니까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되 대금에 대해서 이자는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인도를 기준으로 해요. 등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전에 이름 뭐가 되는 거예요? X인 거예요. 뭘요? 인도죠. 한번 읽어볼까요? 587조입니다.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누가 가져요? 매도인에게 속합니다. 따라 역으로 말하면 인도 후에는 누가 갖는 거예요? 매수인이 갖는 거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왜요? 인도받으면 과실을 수취하니까. 물론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는 뭐죠? 그러하지 않겠죠. 아직 돈 줄 때가 안 됐으면 이자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88조와 589조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매매 대금을 주러 갔더니 매도인이 막 남하고 막 싸움 났어요. 뭐 그 집이 네 건이 내 건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아저씨 저 바쁘니까 일단 돈부터 받으세요라고 할 미친놈은 없는 거죠. 저 집이 저 인간 거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불안하다면 대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588조입니다.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였더라도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이를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야 임마 네가 나한테 돈 주는 게 무서워? 그럼 내가 담보 제공해 줄 테니까 돈 다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거절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매도인이 담보를 제공하려고 보니까 담보를 제공할 게 없어요. 그럼 어떨 거냐? 589조. 매수인이 거절권을 행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뭐 할 수 있죠?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담보를 제공하고 돈 달라고 하든지 담보가 없으면 공탁해 줄 것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590조입니다. 일단 환매에 관한 지문들이 법조문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590조는 의인데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591조가 중요합니다. 591조. 환매 기간은 제한이 있어요. 1항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 기간이 이를 넘는 때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됩니다. 2항 환매 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합니다. 3항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합니다. 이 조문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환매는 아무리 길어도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하고요.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기간은 뭐 하지도 못해요? 연장하지도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590이죠. 환매에 관한 권리가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라면 등기, 부기 등기할 수 있고요. 등기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냐면 대항할 수 있어요. 효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594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읽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환매에 대해서는 뭐만요? 기간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뭐죠? 매매에 관한 민법 조항이죠. 그죠? 자, 다음 강의 때 임대차를 가기로 하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